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악마와 함께 춤을. 이 책의 부제는 시기, 질투, 분노는 어떻게 삶의 걸음이 되는가입니다. 지은이는 크리스타 K. 토마슨, 스와스모어 대학교 철학과 교수. 스와스모어 대학교는 2024년 US 뉴스 기준 인문학 및 순수과학 분야의 학부과정을 중심으로 다루는 리버럴 아츠 컬리지 3위에 오른 명문이다. 이곳은 1,600명 남짓의 적은 학생 수로 교수 1명당 학생 8명의 비율로 구성되어 있다. 그럼에도 5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했다. 이는 학부 졸업생 비율 기준 전 세계 4번째로 높은 기록이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부정적 감정과 싸우거나 이를 생산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신화에 통렬하게 맞선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당신에게 정원이 있다고 상상해보라. 그곳은 푸르르며 아름다운 꽃으로 무성하다. 하지만 늘 관리를 해줘야 한다. 바로 잡초 말이다. 녀석들은 영원히 사라질 것 같지 않다. 녀석들은 정원을 점령하고 망친다. 이 정원이 당신의 삶이며 분노와 시기, 앙심, 경멸과 같은 나쁜 감정이 잡초다. 우리는 잡초가 다른 식물에 해를 가하기 전에 뽑아내야 한다. 설사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더라도 최선을 다해 녀석에 맞서 싸워야 한다. 잡초는 제거하거나 통제해야 할 대상이다. 최고의 정원은 잡초가 없는 정원이고 최고의 삶은 나쁜 감정이 없는 삶이다. 이것이 바로 나쁜 감정에 대한 우리의 사고방식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사고방식을 바꿔야 한다. 나쁜 감정은 잡초가 아니라 지렁이다. 이 녀석은 지면 바로 아래에 살아서 땅을 조금만 파보면 끈적거리고 징그러운 모습으로 흙 속을 휘젓고 다닌다. 사람들은 지렁이를 역겨워한다. 하지만 꽃과 마찬가지로 지렁이도 정원의 일부이며 지렁이가 존재한다는 건 정원이 번성하고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정원을 있는 그대로 사랑스럽게 유지하고 싶다면 이 꿈틀이 주민을 받아들일 방법을 알아내야 한다. 나쁜 감정은 좋은 삶을 가로막는 방해물이 아니다. 나쁜 감정이 나쁜 평판을 받는 것은 정말로 부당한 일이다. 지렁이가 정원의 일부인 것처럼 나쁜 감정도 좋은 삶의 일부다. 감정은 일종의 육감과 같아서 우리는 감정을 통해 세상에 대한 정보를 얻는다. 예컨대 우리는 오감을 통해 자신이 숲속을 산책하고 있음을 안다. 감정을 통해서는 산책할 때의 느낌을 알게 된다. 산책하는 느낌이 조용하고 평화로운지, 외로운지 또는 오싹한지 말이다. 또 감정을 통해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 다른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정체성에 대한 자신의 인식도 알 수 있다. 우리가 미처 뭔가를 깨닫기도 전에 감정이 먼저 그걸 깨달을 때도 있다. 직장에서 매일 좌절감과 분노를 느낀다면 그건 아마도 뭔가 잘못됐다는 신호일 것이다. 어떤 사람 앞에서 안절부절 못하고 들뜬다면 연애 감정을 느끼는 것일 수 있다. 친구와 어울리는데 내가 초라하게 느껴진다면 그 사람은 결국 내 친구가 아닐 것이다. 또 감정은 자신도 몰랐던 사실을 발견하도록 도와주기도 한다. 우리는 중요하거나 신경이 쓰이는 것에 감정을 쏟곤 한다. 감정이 우리를 놀라게 하거나 혼란스럽게 하는 까닭은 우리가 감정의 일부는 통제할 수 있고 일부는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신이 느끼지 않는 감정을 억지로 느낄 수 없으며 이미 느끼는 감정을
TV 끄듯이 꺼버릴 수도 없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는 감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감정은 우리의 일부다. 감정 그 자체도 삶을 지니므로 우리는 감정과 함께 살아갈 방법을 찾아야 한다. 머리와 가슴은 우리를 서로 다른 방향으로 끌어당긴다. 하지만 이성과 감정의 차이는 그렇게 극명하지 않다. 이성은 감정을 배제하지 않는다. 객관적 이성은 의견과 감정을 배제하고 오로지 사실을 올바로 파악한다고 보며, 감정은 차갑고 견고한 사실을 바꾸지 못한다고 가정한다. 이 가정의 문제점은 이성의 역할을 오로지 사실을 파악하는 것으로 규정한다는 점이다. 새로운 곳으로 이사하거나 직업을 바꾸거나 가정을 꾸리는 것처럼 인생에서 큰 결정을 내리는 경우를 생각해보라. 이런 결정에는 이성이 크게 작용한다. 결정을 내리려면 당연히 사실이 필요하다. 하지만 사실만으로 답을 얻을 수 없다. 우리에게 소중한 것 또는 중요한 것에 호소해야 할 때도 많기 때문이다. 인생에 대한 진지한 고민은 이성의 상자와 감정의 상자 중 어느 쪽에도 딱 들어맞지 않는다. 이성은 감정을 포함하고 감정도 이성을 포함한다. 일단 머리 대 가슴 구도에서 벗어나야 한다. 머리가 어디서 끝나고 가슴이 어디서 시작되는지가 항상 분명한 게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자. 머리와 가슴은 한 사람 안에서 함께 살아간다. 조지 오웰은 이렇게 썼다. 성인은 무죄가 입증되기 전까지는 항상 유죄로 추정돼야 한다. 마하트마 간디의 생애를 다룬 에세이의 첫 문장으로는 상당히 대담한데, 특히 이 에세이가 간디가 암살당한 지 불과 1년 뒤에 출판됐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간디는 오웰의 고국인 영국으로부터 인도를 독립시키기 위해 투쟁한 지도자였다. 그는 대의를 위해 위험을 무릅썼으며 전 세계의 평화운동에 영감을 줬다. 오웰은 성인이라는 집단 전체를 반대한다. 간디와 같은 성인뿐만 아니라 다른 성인들까지 말이다. 에세이에서 오웰은 간디의 극도로 절제된 생활 방식에 초점을 맞춘다. 향신료나 조미료를 사용하지 않는 엄격한 채식주의 식단, 술이나 차, 담배 금지, 사치품 금지, 가정에서의 안락함 억제, 성관계, 그리고 가능하다면 성욕 자체에 대한 자제, 친밀한 우정이나 배타적 연애관계 금지 등 간디는 가족뿐 아니라 자신을 따르는 이들 모두 같은 규율을 준수하게 했다. 깨달음과 평화를 얻기 위한 그의 헌신은 종종 가족과의 갈등을 불렀다. 가장 심각한 건 장남인 하릴랄과의 갈등이었다. 하릴랄은 간디의 비폭력 운동에 동참했고 그로 인해 3년 동안 6번 투옥됐다. 그는 마지막으로 출소했을 때 간디의 금욕적인 생활 방식을 포기하기로 결심했다. 하릴랄은 가족을 경시하고 자녀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아버지에 대한 분노를 표출했다. 아들은 평범한 삶을 원했다. 교육을 받고자 했고 직업과 가족을 원했다. 하지만 간디는 하릴랄이 소중히 여기는 모든 걸 불필요하거나 방해가 되는 것으로 여겼다. 그는 자신의 절제된 헌신을 따르지 않는 삶을 몸이 건조하고 동물적인 삶이라고 표현했다. 여기서 오웰이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나온다. 그는 간디에 대한 우리의 존경심이 인간은 실패한 성인이라는 잘못된 가정에 근거한다고 생각한다. 이 가정의 논리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성인은 인간 삶의 최고 형태다. 모두가 성인이 되면 좋겠지만
성인이 되기는 어려우며 인간은 결점이 많고 게으름으로 성인이 되는 사람이 거의 없다. 그럼에도 성인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이니 성인에 도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하지만 오웰은 묻는다. 왜 인간 삶의 최고 형태가 성인이라고 가정해야 하는가? 오웰의 요점은 성인이 되려면 인간성을 덜어내려고 노력해야 하지만 인간성을 덜어내면 소중한 것을 포기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는 하릴날이 옳고 간디가 틀렸다고 주장한다. 조지 오웰에 따르면 좋은 인간이 되는 게 성인이 되는 것보다 낫다. 인간은 실패한 성인이 아니다. 성인이 실패한 인간이다. 오웰은 우리에게 좋은 삶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진다. 어떤 사람들은 마더 테레사나 간디처럼 가난한 사람을 돕거나 깨달음을 얻는 데서 의미를 찾는다. 이들이 바로 조지 오웰이 말하는 성인이다. 하지만 하릴랄과 같은 사람들은 다른 일에서 의미를 찾는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도덕적으로 나쁜 일을 한다는 뜻은 아니다. 오웰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선한 삶을 최선의 시나리오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고 본다. 음악이나 철학에서 의미를 찾는 사람은 뭔가를 잘못하는 건 아니라고 해도 최선의 삶을 사는 건 아니라는 것이다. 이 논리에 따르면 마더 테레사나 간디의 삶이 더 낫고 이들의 삶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삶이 된다. 이것이 바로 오웰이 저항하는 결론이다. 그는 성인의 삶에 결함이 있다고 주장한다. 오웰이 보기에 성인이 되려면 평범한 인간의 삶에 관심을 아예 끊거나 대폭 줄여야 한다. 조지 오웰에 따르면 성인 간디는 사람들이 의미를 찾는 것, 이를테면 가족, 음악 또는 철학을 신경 쓸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본다. 하릴날이 갈망하는 가정생활이 간디의 눈에는 몸이 건조하고 하찮고 시시한 것이다. 그와 우리는 단지 다른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 대한 지향점이 다르다고 봐야 한다. 오웰이 보기에 성인의 삶이 최선이라고 믿는 사람은 인간성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이다. 부정적인 감정은 좋은 삶을 방해하는 장애물이라는 생각, 즉 부정적인 감정은 뿌리를 뽑아야 하는 잡초라는 생각이 오웰이 반대하는 것과 같은 종류의 논리를 따른다. 이 논리에 따르면 가장 좋은 종류의 감정적 삶은 나쁜 감정이 없는 삶이다. 분노, 질투, 악의를 덜 느끼면 우리는 모두 더 나은 사람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건 틀렸다. 우리는 감정 성인이 되기를 원하면 안 된다. 감정 성인이 되려고 노력하는 건 인간성을 덜어내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감정 성인은 여러 유형이 있다. 첫 번째 유형은 감정 통제형 성인이다. 스토아주의는 대략 기원전 3세기 또는 4세기에 발생했고 스토아 학파는 가장 유명한 감정 통제형 성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들에 따르면 우리는 세상의 문제에 얽매이지 않으며 그 문제를 마주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스토아 학파는 부정적인 감정이야말로 스스로를 옭아매고 있다는 신호라고 생각한다. 스토아 학파에 따르면 우리가 감정을 느끼는 까닭은 세상에서 마주치는 어떤 걸 좋거나 나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해전에서 졌을 때 실망하는 까닭은 해전에서 이기는 게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자신이 그것의 중요성을 부여하기 때문에 그것이 좋거나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서기 1, 2세기의 스토아주의 철학자인 에픽테토스는 우리 외부의 무언가가 감정을 결정하도록 하는 건 외부의 사건이
우리의 삶을 통제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해전의 결과는 내가 선택할 수 없다. 내게 달려있는 것은 오로지 내 마음뿐이다. 무엇을 믿을지는 나만이 결정할 수 있고 아무도 내게 무엇을 믿으라고 강요할 수 없다.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은 이 사실을 깨닫고 그에 따라 사는 사람이다. 다른 사람은 전부 노예다. 이 스토아 학파의 현자는 전통적인 의미의 감정이 없다. 그는 아파테이아, 즉 부동심을 달성했고 세상 모든 것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지녔다. 오늘날의 마음챙김 방식은 인도의 철학에서 영감을 얻었다. 이는 크게 힌두교 철학과 불교 철학 두 갈래로 나눌 수 있다. 기원전 3세기에서 서기 4세기 사이에 쓰인 바가바드 기타는 힌두교의 핵심 경전이다. 기타는 인도 북부 왕국의 지배권을 놓고 싸우는 두 부족 간의 전쟁을 다룬 서사시 마하바라타의 일부다. 기타는 두 주인공 아르주나와 크리슈나 사이의 대화로 구성되는데 아르주나는 왕국에서 가장 위대한 전사이고 크리슈나는 그의 조언자이자 마부다. 크리슈나도 신성한 존재라는 사실이 드러나지만 서사시의 모든 등장인물이 그 사실을 아는 것 같지는 않다. 간디는 기타를 면밀히 연구했고 자신만의 주석까지 썼다. 간디는 아르주나와 크리슈나가 대화하는 전장을 인간의 조건에 대한 은유로 해석했다. 진정한 싸움은 더 높은 진리를 추구하는 인간과 그 진리를 찾지 못하게 방해하는 모든 장애물 사이의 싸움이다. 간디에 따르면 기타의 주요 가르침은 포기를 통한 자아 실현이다. 실현되는 과정에 있는 자아는 아트만, 즉 육체가 파괴되어도 지속되는 더 높은 자아다. 아트만은 완성될 수 있으며 더 높은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 간디는 이런 자아를 실현하려면 육체적이거나 감각적인 것을 포기해야 한다고 믿었다. 다음은 크리슈나의 대답 중 일부다. 고통 속에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쾌락 속에서도 욕망이 사라지고 탐욕과 공포, 분노에서 벗어나고 지혜가 확고한 사람을 현자라고 한다. 감각의 대상을 생각하는 사람은 그것에 대한 집착이 생기고 집착에서 욕망이 생기고 욕망에서 분노가 생기고 분노에서 망상이 생겨난다. 간디는 크리슈나의 설명을 마음에 새기며 브라마차리아를 서약하기로 결심했다. 브라마차리아는 종교적 독신 서약과 비슷하지만 단순히 성관계를 포기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 브라마차리아의 목표는 몸과 감각, 욕망이 마음에 미치는 힘을 줄이는 것이다. 간디는 주로 익히지 않고 양념을 하지 않은 음식을 먹음으로써 입맛을 조절하는 것부터 시작했다. 감정 통제형 성인은 감정이 마음을 통제하는데 위협이 된다고 생각한다. 이를 뒷받침하는 사례는 차고 넘친다. 우리는 감정이 격해져 종종 일을 과장하고 충동적으로 행동하며 나중에 후회할 말을 한다. 감정 통제형 성인의 결론은 감정을 더 잘 통제하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다. 감정에 휩쓸리는 사람은 철학자들이 흔히 말하는 주체성, 즉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본다. 언제든 감정에 휘둘려 탈선하거나 파도에 휩쓸린 배처럼 다른 방향으로 끌려갈 수 있는 것이다. 감정 통제형 성인에 따르면 감정은 정체성을 유지하는 능력을 위협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정을 억눌러야 한다. 하지만 여기엔 암묵적인 가정이 하나 있는데 그건 우리가 감정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인다는 생각이다.
또 다른 숨겨진 가정은 감정이 비합리적이라는 생각이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감정을 비합리적이라고 하는 이유는 감정이 이성에 반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성과 감정은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는다. 감정은 논리적일 수 있고 논리는 감정적일 수 있으며 특히 인생의 중요한 선택을 고민할 때는 더욱 그렇다. 감정은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반영하거나 드러내는데 스토아 학파와 간디는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문제의 근원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에 따르면 부정적인 감정은 우리가 세상에 지나치게 혹은 잘못된 것에 집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감정 통제형 성인은 세상의 본질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믿음을 바로잡는 게 부정적인 감정을 없애는 열쇠라고 생각한다. 핵심은 세상이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하면 감정도 그에 따라 움직이고 더는 이에 휘둘리지 않을 것이라는 우주관이다. 세상이 어떤 곳인지에 대한 믿음을 바로잡으면 감정도 바로잡을 수 있다. 간디의 말처럼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밧줄을 뱀으로 보기 때문이다. 감정 통제형 성인은 나쁜 감정의 근본 원인은 중요하지 않은 일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열렬한 감정 통제형 성인에게는 인간의 삶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일이 사소하다. 내면의 평온함, 마음의 평화, 그리고 자유를 얻으려면 우리 자신과 우리 삶에 대한 집착을 줄여야 한다는 게 감정 통제형 성인의 핵심 주장이다. 하지만 그들이 부정적으로 보는 것을 오웰과 나는 긍정적으로 본다. 인간적이라는 것은 자신의 삶에 완전히 얽매여 있고 그것에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감정 통제형 성인과 요새 유행하는 현대판 성인은 인간사의 혼란스러움에 휘말리지 않으려 애쓴다. 하지만 그 혼란이 바로 당신의 삶이다. 그 혼란을 없애려고 애쓰는 것은 인간성을 버리려고 힘쓰는 것이다. 다음으로 살펴볼 감정 수양형 성인은 감정 통제형 성인보다는 감정을 덜 의심하는데 이 성인들이 보기에 나쁜 감정은 뿌리 뽑거나 억누를 것이 아니다. 그 대신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나쁜 감정을 수양하거나 변화시켜야 한다. 그들은 적절하게 개입하면 감정을 개선할 수 있다고 본다. 감정 수양형 성인은 나쁜 감정과 함께 잘 살아가기 위한 열쇠는 감정을 단련해서 더 나은 감정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런 전략은 그 훈련의 일부다. 공자에 따르면 예를 제대로 준수하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으로 변모한다. 이는 인자가 되는 방법 중 하나이며 이는 선한 또는 인간적을 뜻한다. 인자가 되는 것이 바로 유교에서 수양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바다. 인자가 되려면 올바른 감정을 느껴야 하며 여기엔 부정적인 감정도 포함된다. 공자는 제자들에게 말한다. 오직 선한 사람, 즉 인자만이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도 경멸할 수도 있다. 선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경멸한다는 주장이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공자는 경멸받아 마땅한 게 있다고 생각한다. 공자에 따르면 인을 사랑하고 존중하면 인에 반하는 걸 미워하게 된다. 인자는 진실하고 자발적이며 적절한 방식으로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감정을 느낀다. 논어를 읽어본 사람이라면 공자가 가장 아끼는 제자가 안회라는 사실을 잘 알 것이다. 안타깝게도 안회가 젊은 나이에 죽자 크게 상심한 공자는 탄식하며 이렇게 말한다.
하늘이 나를 버렸구나. 공자가 통곡하자 제자들은 스승에게 너무 애통해 하시는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공자가 답한다. 내가 이 사람을 위해 애통해 하지 않는다면 대체 누구를 위해 애통해 하겠느냐. 공자의 요점은 사랑하는 제자의 갑작스러운 죽음 같은 큰 상실을 경험하는 때는 큰 슬픔을 느끼기에 적절한 시기라는 것이다. 슬픔은 항상 상황에 맞게 표현해야 한다. 인자가 되려면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을 모두 느끼되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진정성 있게 느껴야 한다. 감정 수양형 성인은 좋은 삶에는 감정이 중요하다는 걸 인정한다. 그들은 아끼는 제자가 갑자기 죽었는데 슬퍼하지 않는 사람이나 술집에서 무례한 건달을 보고도 화내지 않는 사람은 분명 뭔가 문제가 있다고 말할 것이다. 감정 수양형 성인에게 잘 산다는 건 감정을 잘 느끼는 걸 의미한다. 감정 통제형 성인은 감정을 약하게 만들어서 감정을 통제하면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 반면 감정 수양형 성인은 감정에 맞서기보다는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감정을 단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감정은 이런 규칙을 따르지 않는다. 감정이 우리 말을 듣도록 훈련시키기보다는 우리가 감정에 귀를 기울이는 법을 배워야 한다.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들이 자신의 삶을 꾸려나가도록 허용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부정적인 감정은 독소나 독약이 아니며 당신을 잡아먹지도 않는다. 부정적인 감정은 인간관계를 망치지 않으며 그걸 극복한다고 해서 더 큰 사람이나 더 나은 사람이 되지도 않는다. 부정적인 감정은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하지 않더라도 심리적 건강을 위해 제거해야 한다는 생각이 널리 퍼져 있다. 자기계발과 웰빙 산업계에서는 스트레스 관리 또는 부정성향 제거라는 문구를 내세우고 이를 도와주는 대가로 수십억 달러를 벌어들인다. 그들의 논리는 다음과 같다. 나쁜 감정은 기분을 나쁘게 한다. 당신은 기분이 나빠지길 원치 않기 때문에 나쁜 감정은 없애야 한다. 이들에 따르면 나쁜 감정을 계속 느낀다면 그건 당신 잘못이다. 하지만 정말 그런가? 때로는 나쁜 감정이 고통스러운 진실을 알려주지 않나? 직장이나 배우자에 대해 끊임없이 불만을 느낀다면 그건 당신의 마음이 아니라 상황이 잘못됐다는 신호일 수 있는 것처럼 부정적인 태도를 버려야 한다는 생각을 긍정 심리학의 연구 결과가 뒷받침한다. 이런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사람은 건강이 증진되고 더 행복한 결혼 생활, 더 성공적인 직장 생활 등 온갖 종류의 이득을 얻는다. 하지만 심리학 연구가 보통 그렇듯이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하는 모든 연구에는 그와 반대되는 결론을 뒷받침하는 또 다른 연구가 존재한다. 긍정적인 성향의 사람은 속기 쉽고 고정관념에 지나치게 의존하며 좋은 논증을 구성하는 데 서툴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부정적인 감정은 유익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화를 잘 내는 사람은 실망감을 더 잘 처리하고 더 창의적이며 협상을 더 잘하는 경향을 보인다. 부정적인 감정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심리학적, 신경학적 또는 생물학적 연구 결과를 근거로 나쁜 감정이 어떤 목적에 기여한다고 주장한다. 나쁜 감정이 어떤 이유로 인해 진화했다는 생각은 새로운 게 아니다. 찰스 다윈은 이런 설명을 했다.
어떤 사람은 두려움을 느끼면 혈액이 대근육으로 잘 흘러들어서 위험으로부터 더 쉽게 도망칠 수 있다. 그렇다면 부정적인 감정은 포식자로부터 도망치는 자연적인 행동에 도움이 되도록 진화했기 때문에 좋은 것이라는 결론이다. 특성과 행동은 종의 생존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선택됐다. 우리는 인간의 특성 중 어떤 것이 지금까지 살아남는 데 실제로 도움이 됐는지 확신할 방법이 없다. 확신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이 감정들을 느끼도록 진화했다는 것뿐이다. 그 감정으로 뭘 할 건지는 각자에게 달려 있다. 감정을 행복과 성공을 달성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도구로 취급하거나 행복과 성공을 방해하는 요소로 취급하는 건 감정으로부터 자신을 멀어지게 하는 것이다. 감정은 도구가 아니다. 에너지를 주는 연료가 아니다. 감정은 당신을 섬겨야 하는 머릿속의 작은 집사가 아니다. 지렁이가 정원의 일부인 것처럼 감정은 내 삶의 일부다. 그렇다면 내가 제안하는 건 정확히 뭘까? 나쁜 감정이 생기기에 그냥 놔둬야 할까? 그렇다. 바로 그거다. 지렁이는 흙을 파고들어 먹이를 찾고 움직이며 흙을 뒤집고 헤친다. 덕분에 흙에 빗물이 잘 스며들고 식물이 뿌리를 잘 내릴 수 있게 돕는다. 그들의 배설물에는 식물이 좋아하는 영양분이 풍부하다. 지렁이는 해충이 아니며 단순히 흙을 옮기는 것뿐만 아니라 환경을 풍요롭게 한다. 우리는 나쁜 감정을 정원에 있는 지렁이로 보아야 한다. 그것이 우리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하는지 살펴보라. 내가 특별히 염두에 두고 있는 악마는 존 밀턴의 17세기 서사시 신라곤에 등장하는 사탄이다. 독자와 비평가, 학자들은 밀턴이 사탄을 영웅으로 의도했는지 악당으로 의도했는지를 두고 논쟁을 벌여왔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사탄이 감정적이라는 점이다. 사탄은 시기와 복수심에 불타고 있다. 사탄은 하나님이 천사보다, 특히 사탄 자신보다 그리스도를 더 사랑한다는 생각에 상처받는다. 사탄이 느끼는 모든 감정의 주된 근원은 그의 가장 큰 죄이기도 한 자존심이다. 사탄은 심지어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한다. 사탄의 이러한 감정적인 모습이 가장 인간적인 면모다. 사탄이 시기하고 화내고 앙심을 품는 이유는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의 부정적인 감정은 사랑의 표현 또는 표명이다. 사탄의 자기애는 죄악일 수도 있지만 우리의 자기애까지 죄악으로 여길 필요는 없다. 자신을 사랑하는 건 자신이라는 인간적인 존재를 소중히 여긴다는 뜻이다. 그건 내 삶, 내 개인사, 내 희망과 꿈, 그리고 다른 누구도 아닌 내가 속한 세상에서 내 목소리를 소중히 여긴다는 뜻이다. 나쁜 감정은 자기애의 표현이며 그건 우리가 자신의 삶과 자신을 위해 시간과 노력을 들이기 때문에 나타난다. 부러움, 분노, 앙심 또는 경멸이라는 감정을 쉽게 느끼는 이유가 뭘까? 답은 바로 내가 나를 아끼기 때문이다. 밀턴은 이 점을 정확히 파악했다. 사탄이 부정적인 감정으로 가득 차 있는 건 그가 순수하게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불교 철학은 한마디로 딱 부러지게 정의할 수 없다. 그들이 공통적으로 공유하는 출발점은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인 사성제다. 사성제는 대략 다음과 같다. 1. 삶은 본질적으로 고통이다.
2. 고통의 근원은 집착과 혐오다. 3. 고통은 끝낼 수 있다. 4. 고통을 끝낼 길이 있다. 불교 철학자들은 이 네 가지 진리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의견이 일치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자아가 고통의 주 원인 중 하나라는 점에는 동의한다. 대부분의 불교도에 따르면 자신에게 자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환상 중 하나다. 집착과 혐오는 이 환상에서 비롯하며 자신에 대한 관심 때문에 희망과 두려움을 갖는다. 그러나 불교도에게는 이 모든 게 보이는 그대로가 아니다. 우리가 이른바 자아라고 부르는 것은 찰나적인 육체적, 정신적 현상의 집합체, 즉 불교에서 오온이라고 부르는 것일 뿐이다. 서기 150년에서 250년 사이에 살았던 불교 철학자 나가르주나는 보행왕정론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정신적, 육체적 집합체는 사실 거짓인 나라는 개념에서 생겨나는데 거짓 씨앗에서 자란 것이 어떻게 참일 수 있겠는가? 대부분의 불교도에 따르면 부정적인 감정은 자아라는 망상에 빠진 사람의 전형적인 증상 중 하나다. 나쁜 감정이 자신의 삶에 대한 애착의 일부라면 그것은 또한 소중한 사람들에 대한 애착의 일부이기도 하다. 엄밀히 말해 분노를 극복한다는 건 당신의 삶에서 그 사람을 떼어내는 걸 의미한다. 누군가에게 지속적으로 화를 내는 건 그 관계에 계속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 것이다. 나쁜 감정이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걸 방해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소중히 여겨서 나쁜 감정을 느끼는 것이다. 자아를 사랑한다는 건 항상 불완전하고 불안정한 존재를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가 직면한 진정한 도전은 그런 존재를 솔직하게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우리는 불완전하고 위태로운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자기애야말로 나쁜 감정과 함께 잘 살아가기 위한 열쇠다. 몽테뉴 작품의 큰 주제 중 하나는 인간 본성의 불완전함이다. 우리는 실수를 저지르고 일관성이 없으며 의지가 약하고 자신의 결점을 잘 인식하지 못한다. 몽테뉴는 이 모든 걸 인정하면서도 절망하지 않는다. 결점이 있음에도 삶과 자신, 인간을 사랑한다. 니체는 이런 마음가짐에 감탄했다. 몽테뉴는 인간이나 삶에 대해 잘 모르는 순진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인간과 삶이 얼마나 우리를 위협하고 미치게 만들 수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음에도 그것들을 사랑했다. 나쁜 감정은 우리가 취약함과 무력감을 느낄 때 나타난다. 보복하고 해치고 파괴적으로 행동할 때 기분이 나아지는 이유는 그 행동을 통해 자신이 강해졌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야구방망이를 휘두른다면 책임자가 된 것이다. 부정적 감정과 잘 지내는 핵심은 자신이 느끼는 감정에 솔직해지고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나쁜 감정은 삶에 대한 애착의 일부로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발견하고 표현하도록 돕는다. 그런 감정이 없다면 우리는 길을 잃을 것이다. 자신의 감정을 받아들였다면 그런 감정을 왜 느끼는지 생각해보라. 그 감정이 당신에게 중요한 무엇을 말해주는가? 이 질문에 답할 땐 방어적인 태도를 버리고 솔직해야 한다. 나쁜 감정이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키는 건 우리가 감정을 억압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때다. 나쁜 감정은 자기애의 표현이자 자신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삶에 존재한다. 당신은 평생에 걸쳐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가고 또 알아가야 한다. 자아를 솔직하게 사랑한다는 건 자아가 연약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걸 의미한다. 그리고 자아가 연약함을 느낄 때 나쁜 감정이 찾아올 것이다. 나쁜 감정을 없애려 하거나 밀어내려 하는 건 실수다. 우리에겐 나쁜 감정이 필요하다. 삶이 의미 있는 건 삶 속에 나쁜 감정이 함께해서다. 좋은 흙에는 지렁이가 가득하다. 세네카는 분노를 경험하는 사람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광기라고 일컫는다. 세네카는 단언한다. 어떤 역병도 인류에게 이보다 더 큰 대가를 치르게 한 적이 없다. 세네카는 분노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에 동의한다. 즉, 분노는 우리를 해친 사람을 해치려는 욕망이다. 세네카는 분노가 인간의 본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며 다른 사람의 애정을 얻고자 함을 기본으로 하는데 분노는 이런 성향에 반하는 것으로 가장 가깝고 소중한 사람조차 공격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세네카에 따르면 분노에서는 좋은 것이 하나도 나오지 않고 분노는 항상 나쁘며 분노가 근절된다면 우리의 삶은 더 나아질 것이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화를 내는 건 그들이 의도적으로 우리를 모욕하거나 해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누군가가 잘못을 저지르는 모습을 보면 당신은 저것이 저 사람의 상황이구나 라고 반응해야 한다. 당신의 육체적 존재는 무상하며 당신을 육체적으로 해치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걸 해치는 것이다. 말로 당신에게 상처를 주려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어리석은 사람이다. 마음은 비물질적이어서 해칠 수 없기 때문이다. 샨띠데바는 이런 전략을 택하면 분노를 진정시키고 마음을 편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세네카와 샨띠데바에 따르면 분노는 근본적으로 비합리적인 것이다. 분노는 잘못된 믿음에 기반하며 무의미하거나 파괴적이다. 분노를 느끼는 올바른 방법이나 적절한 시기는 없다. 분노는 우리 모두를 괴물이나 바보로 만든다. 우리는 대체로 자신이 별것 아닌 사람으로 취급받는다고 느낄 때 분노한다. 분노는 자신을 방어하며 생기는 감정이다. 누군가가 삶을 방해해서 화를 내는 건 내 삶이 내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내 삶을 소중히 여긴다는 건 신체적 상해 같은 위협뿐만 아니라 치매나 모욕으로부터도 보호하고 싶다는 뜻이다. 인생의 사소한 짜증거리에 화내는 건 잘못된 일이 아니다. 당신은 자신의 삶을 지루하고 사소한 부분까지 소중히 여기고 있는 것이다. 분노와 관련된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분노를 타인의 문제로 만드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이 나를 괴롭힌다고 비난하며 급발진하는 건 분노에 대처하는 한 방식이다. 내가 이런 감정을 느끼게 된데 누군가의 책임이 있다고 가정하지 말고 그저 내가 왜 이런 감정을 느끼는지를 스스로 솔직히 살펴야 한다. 사람은 자신과 자신의 삶에 애착을 갖기 때문에 분노를 느낀다.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느낄 때 화가 나고 소중한 사람뿐만 아니라 모르는 사람이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도 화가 난다. 사람들이 커피를 주문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거나 누군가가 내 배우자의 소설을 혹평할 때도 화가 난다. 심각한 잘못만을 위해 분노를 아껴둘 필요는 없다. 화를 내는 건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는 한 방식이며 우리의 삶은 크고 작은 관심사로 구성된다.
인생을 살면서 배척당하고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낀 순간이 있을 것이다. 다른 사람은 모두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반면 당신은 뒷전으로 밀려난 것만 같은 느낌 말이다. 자신을 푸대접하는 우주에 화를 내고 싶지만 우주에 화를 내긴 힘들다. 우주는 침을 뱉을 얼굴도 없고 소리를 질러도 대답하는 법이 없으니 어쩌겠는가. 분노는 안개처럼 당신의 삶을 뒤덮는다. 그럼 분노를 표출할 대상을 찾기 시작한다. 악당을 찾아내면 인생은 원래 불공평하고 누구도 성공을 장담할 수는 없다는 가능성에 직면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나의 불행이 결점이나 잘못된 선택의 결과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다. 자기 성찰은 어렵고 때론 고통스러운 일이며 사람들은 설령 자기 성찰을 하는 법을 배우더라도 제대로 배우는 경우는 거의 없다. 우리는 실패, 방황 또는 외로움을 맞닥뜨리기보다는 차라리 적을 만들기를 원한다. 적이 있으면 자기 의심으로부터 숨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분노로 괴물을 만들어내지 않으려면 이 감정을 정직하게 탐구해야 한다. 분노는 당신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느낄 때 나타나지만 실제로 누군가 부당하게 대우하고 있음을 뜻하지는 않는다. 혐오 이데올로기의 핵심인 분노는 종종 또 다른 것을 감추기도 한다. 그것은 바로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다는 두려움이다. 듀보이스에 따르면 KKK단의 배후에는 세상이 자신을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니고 자신은 설 자리를 잃을 거라는 두려움이 있다. 백인 미국인은 모든 예방책을 동원해도 미국 흑인이 의회에 진출하고 월스트리트를 점령하고 백인 여성과 결혼할까봐 두려워한다. 그들은 왜 그걸 두려워할까? 자신을 우월한 사람으로 정의했는데 자신보다 아래로 보았던 열등한 사람이 더 이상 열등하지 않게 될 때 자아의식이 파괴되기 때문이다. 이것이 두려움의 실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면 당신에겐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자신의 두려움을 공개적으로 솔직하게 성찰하고 표현하거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무언가에 의지하는 것이다. 그 무언가는 보통 힘과 폭력이다. 우리는 분노에 대해서도 같은 선택지에 직면한다. 많은 사람이 거울을 똑바로 들여다보기보다는 차라리 대체 현실 속에서 자신을 놓아버리려 한다. 기괴하고 유치하지만 우리가 자신의 귀에다 거짓말을 속삭이는 것이다. 좋은 분노도 나쁜 분노도 없다. 그저 분노가 있을 뿐이다. 분노를 억제하기 위해 자신을 다그치거나 분노를 길들여서 분노가 항상 얌전히 굴도록 만들 필요는 없다. 우리는 분노를 불의에 맞서 싸우는 도구나 적을 파괴하는 무기로 만들 수도 있고 그냥 분노를 느끼는 법을 배울 수도 있다. 몽테뉴는 개신교와 가톨릭 사이에 벌어진 프랑스 내전의 시기를 살았다. 폭력은 산발적이었지만 심각했다. 가장 유명한 사건 중 하나는 1572년 성 바르톨로메오 대학살인데 사건 당시 개신교 귀족들은 초청을 받아 샤를 9세 누이의 가톨릭 왕실 결혼식에 참석했다. 결혼식이 끝난 후 왕은 귀족들을 처형했다. 살해 소식이 프랑스 전역에 퍼지며 폭력의 물결이 일었다. 가톨릭 신자들은 개신교의 보복이 두려워 공세에 나섰다. 민간인으로 구성된 반개신교 폭도는 파리의 집집을 돌아다니며 개신교도를 거리로 끌고 나와 살해하고 시신을 센강에 버렸다. 폭력은 다른 프랑스 도시들로 퍼져나갔다. 잔인함 외에도 이 전쟁의 곤란한 점은 사람들이 어느 편인지 전혀 알 수 없다는 것이었다.
개신교와 가톨릭은 제복을 입지 않았고 둘 다 프랑스어를 사용했다. 몽테뉴가 자주 그랬던 것처럼 전국을 여행할 때는 대화 상대가 갑자기 칼을 들이댈지 모르기 때문에 말을 조심해야 했다. 몽테뉴에 따르면 설상가상으로 양측은 적의 행동에 따라 입장을 바꿨다. 작년에는 신성 모독이었던 것이 오늘은 정통이 되었고 적이 더러운 전술을 구사하면 그들은 이단이지만 내 편이 그렇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었다. 그는 전쟁을 벌이는 파벌들이 내세우는 종교적 열의는 대부분 허황된 것이라고 생각했다. 몽테뉴의 관점에서 보면 현대의 양극화는 대수롭지 않아 보이겠지만 핵심은 똑같이 적을 미워하는 것이다. 이는 소속감에 대한 욕구와 세상을 범주화하려는 경향과 같은 좀 더 기본적인 심리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결과를 보면 집단 간 적대감이 인간의 본성과 역사에 매우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는 생각이 절로 든다.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차를 모는지, 어떤 동네에 사는지, 어떤 옷을 입는지, 어떤 TV 프로그램을 보는지, 그리고 자녀가 어떤 학교에 다니는지에 따라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결론 내린다. 방향감각 상실과 불공평함은 고통스럽고 견디기 힘든 감정이다. 이 세상에서 내 자리가 어디인지 더는 모르겠다는 사실을 직시하는 것보다는 탓할 사람을 찾기가 더 쉽다. 그러니까 내가 불편해졌다면 나를 희생시켜서 편해지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말이다. 표를 노리는 정치인과 시청자 확보에 혈안이 된 케이블 뉴스 프로그램, 클릭수에 목마른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모두 당신의 의심을 기꺼이 확증해준다. 그 결과 당신은 편집증이라는 필름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한다. 저들이 당신의 마을로 이주해 와서 원래는 당신 것이어야 하는 기회를 빼앗아가고 있다. 당신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기 위해 타인에게 자아를 당신 기준에 맞추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 편집증적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나만의 자기 표현은 내 세계에 침입한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을 이기기 위한 수단이 된다. 몽테뉴가 보기에는 이것이 바로 당시 종교 전쟁에서 적을 증오하는 데 탁월한 기독교인에게 일어난 일이다. 양측 모두 스스로 선한 기독교인이 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상대편을 선함과 진리를 파괴하는 자로 몰아붙이는 데 훨씬 더 집중했다. 그들은 선한 기독교인이 되려면 적을 물리쳐야 한다고 굳게 믿었다. 더 많은 이교도를 죽이거나 불구로 만들수록 더 나은 기독교인이 된다고 믿는 것 같았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왜곡된 형태의 앙심과 쌤통을 품게 되는 방식이다. 상대를 완전히 이기고 물리치면 어떻게 될까? 우리에겐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살아갈 수가 없다. 지렁이와 싸우는 건 쓸데없는 일이며 득보다 실이 더 많다. 당신은 정원의 지렁이를 단순히 용납하는 게 아니라 사랑해야 한다. 지렁이를 사랑한다는 건 지렁이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흙과 점액질을 비롯한 모든 걸 사랑하는 것이다. 취사 선택이 안 되는 것이 삶이다. 19세기 미국 철학자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1845년 7월 4일 월든호스 근처의 숲속으로 들어갔다. 당시는 성장과 경제적 번영이 두드러지는 시기였으며 이를 통해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방식이 새롭게 탄생했다. 소로의 눈에는 모든 사람이 돈을 더 많이 벌어서 물건을 더 사려고 애쓰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다음과 같이 우려를 표했다. 인간은 자신이 만든 도구의 도구가 되어버렸다. 더 멋진 옷이나
더 큰 집을 갖기 위해 점점 더 열심히 일하는 게 삶의 전부일까? 소로는 그 이상을 원했다. 나는 깊이 있게 살며 삶의 골수를 전부 빨아들이고 싶었다. 그래서 오로지 자신만을 위해 일하고 살기 위해 숲으로 갔다. 소로는 숲에 살면서 환상적이고 정신적인 것이 저 멀리 광활한 우주에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것은 바로 여기 우리 주변에 있다. 사람들은 의미를 우주의 외곽에서 가장 먼 별의 뒤에서 찾으려는 경향이 있지만 소로는 진정한 의미는 우리를 둘러싼 현실을 끊임없이 흡수하고 그 안에 흠뻑 젖어드는 것에 있다고 생각한다. 누구나 내면의 야생적인 부분이 존재한다. 그곳이 바로 나쁜 감정이 살아가는 장소다. 우리가 그걸 소로처럼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감정 성인이 되려는 열망을 버려야 한다. 불가능해서가 아니라 추구할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감정 성인에 따르면 당신이 나쁜 감정을 버리면 인간사의 사소하고 비열하고 옹졸한 걱정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 결과 어떤 것도 당신의 신경을 건드리지 못하는 일종의 행복한 평화 상태를 누리게 된다. 하지만 그것은 온전하고 인간적인 삶을 포기하고 그렇지 않은 삶을 선택하는 것이다. 감정 성인이 약속하는 행복한 평화는 이런 인간적인 삶을 희생하는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다. 삶을 잘 살려면, 아니 그저 살아가려면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의 삶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부정적인 감정은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는 수단이다. 당신은 삶을 소중히 여기며 정원의 지렁이를 환영할 것인가? 아니면 삶을 덜 소중히 여기며 지렁이를 쫓아낼 것인가? 삶은 복잡하다. 삶은 항상 긍정적이지만은 않고 충격적이며 압도적이다. 우리의 감정이 이를 반영하는 것이 놀라운 일인가? 무언가를 진심으로 아끼면 강한 감정에 휩싸이기 마련이다. 부정적인 감정에 대처하고 싶은 충동을 억제하라. 그냥 느끼는 법을 배워라. 그냥 느껴라. 인간의 감정 생활은 복잡한 것이다. 무엇을 느끼는지 우리가 항상 아는 것은 아니며 항상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느끼는 것도 아니다. 우리가 고통과 비탄, 분노, 질투를 느끼는 까닭은 우리가 연약하고 예측할 수 없는 인간의 삶에 관심을 가지기 때문이다. 정원에 있는 지렁이를 사랑한다는 건 지렁이를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걸 의미한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방식을 생각해보라. 당신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 상대방에게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라고 강요하지 않고 마음을 연다. 두렵더라도 방어벽을 허물고 상대방을 받아들인다. 내면의 야생을 같은 방식으로 사랑해보면 어떨까? 악마와 함께 춤을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턴 제 얘기입니다. 오늘 소개한 책은 부정적인 감정을 없애거나 해결해야 하는 대상으로 보지 않고 그대로 느끼고 인정하고 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책입니다. 저자는 이를 위해 우리의 인생을 정원으로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들을 지렁이로 비유합니다. 이 책에도 나와 있지만 지렁이는 대지의 창자라고 불릴 정도로 비옥한 땅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렁이가 해를 끼치는 일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없는 것 같습니다. 징그러워 보이는 것 빼곤 말이죠. 정원에서 지렁이를 없애버린다면 식물들이 살아가기가 어려워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서 부정적인 감정들을 없애버리거나 그것들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무시한다면
우리의 삶이 파괴될 것이라고 저자는 경고합니다. 진화론적 관점에서 볼 때도 우리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능력이 남아있다는 것은 그러한 감정들이 우리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 아닌가 하고 저자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만약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능력이 없었다면 인류는 오래전에 멸종했을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생명체는 자기 자신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부정적인 감정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에서 공포와 혐오, 분노와 슬픔 같은 온갖 부정적인 감정들이 파생됩니다. 이러한 감정들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현실적이지도 않고 도움이 되지도 않습니다. 사람이 살아있는 한 감정은 언제까지나 존재할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 소개한 책의 저자는 스토아주의 철학이나 최근의 마음챙김 명상, 그리고 시크릿 뉴의 긍정심리학, 또 불교 철학까지 비판합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둔화시키고 모른 척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부정하는 행동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으로 인해 괴로워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죠. 특히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겪고 있는 불안과 우울에 대해서 저자가 다루지 않은 것이 아쉽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부정적인 감정의 대표 3가지를 꼽으라면 첫 번째가 화, 즉 분노, 두 번째가 슬픔이나 우울, 그리고 세 번째가 두려움, 즉 불안입니다. 화, 우울, 불안. 이 3가지가 아마도 사람들이 가장 많이 경험하는 부정적 감정이 아닐까요? 이러한 부정적 감정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그것을 부정하거나 모른 척하거나 그냥 없애려고 시도하는 것이 우리 삶에 해로울 수 있다는 저자의 주장에는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그러한 부정적인 감정에 과도하게 빠져드는 것입니다. 누구나 화가 날 수 있고 우울할 수 있고 불안할 수 있지만 그것을 길게 끌고 가서 좋을 일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적절한 시간은 최대 5분 정도입니다. 정말로 화가 나고 불안하고 두렵다면 5분 정도는 그러한 감정을 느끼고 원인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5분이 지난 후라면 벗어나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1분 안에 그럴 수 있다면 더 유리할 것입니다. 동물들을 보면 사자가 자기 새끼를 사냥해서 물어가도 몇 분 정도만 흐르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풀을 뜯습니다. 잠깐은 괴로워할 수 있지만 거기에 지나치게 매달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삶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인간 사회에서는 자식이 죽었는데 1분이나 5분만 괴로워하고 그 이후에는 평소와 똑같이 행동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도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상당히 냉담하거나 이상한 사람이라고 볼 것입니다. 부모가 죽으면 땅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는 말처럼 보통 부모들은 자기보다 먼저 죽은 자녀들을 평생 잊지 못하고 그리워합니다. 그런데 그리워할 수는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 자신의 삶을 살아가지 못할 정도로 슬퍼하거나 분노하거나 괴로워한다면 썩 현명한 행동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삶은 각자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각자가 결정하기 나름이죠. 누구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하고 명령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하면 더 바람직한 것 같다, 저렇게 하면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올 것 같다 라고 정보를 공유할 수는 있겠지요. 부정적인 감정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괴로울 수 있다는 점도 엄연히 사실입니다. 다만 거기에 너무 푹 빠져 있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적당히 괴로워하시고
다시 일상의 삶으로 돌아오시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적당함이란 짧을수록 좋습니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